여러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중국은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이 단어들을 쓰면서도 정작 그 차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죠. 지금부터 이 헷갈리는 개념들을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8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유럽에서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혁명을 필두로 시민혁명이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왕과 귀족들이 끌려 내려오고 평민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제가 무너지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산업혁명이었어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9세기에 걸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 대량 생산을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의 완성이죠. 자본주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사람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돈을 벌고 재산을 불립니다. 상품을 만들어 팔아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가 자본주의인데 옷을 만드는 사람은 옷이 상품이 되고 고기를 파는 사람은 고기가 상품이 되고 저 같은 사람은 강의가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분제가 무너지면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다른 한쪽은 그 노동자들을 부리는 자본가였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노동자라는 겁니다. 생산수단이라는 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에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가 들어오고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도 자기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벌어들이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돈을 벌죠. 이런 걸 소유한 사람이 자본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연봉이 억대라도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지금은 8시간 노동이 표준인데 당시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일만 했다는 거죠. 식사 시간은 10분 정도였고요. 더 심각한 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4살짜리 아이들까지 탄광이나 굴뚝청소 노동자로 끌려갔어요. 4살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응석을 나이인데 그 나이에 하루 15시간씩 일을 한 겁니다. 특히 굴뚝청소는 몸집이 작을수록 좋으니까 어린 아이들을 헐값에 데려다가 굴뚝 속으로 밀어 넣었죠. 영국의 한 시인이 쓴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가 나를 팔았다. 나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고 더러운 굴뚝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일밖에 없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서 굴뚝 안에서 몰래 잠들다가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이건 아니잖아. 개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짓밟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처음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고 공동체의 공존에 관심을 가진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가들이 스스로 각성하는 방법이었죠. 막대한 부를 가진 자본가들이 양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사회 전체를 위해 내 재산을 나눠야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이었어요. 자본가 계급을 숙청하고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너무 사람의 선한 의지에만 의존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첫 번째 방법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오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1살 때부터 직조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성실하고 꼼꼼해서 20살 무렵에는 공장의 리더가 되었고 나중에는 공동 경영자 자리까지 올라갔죠. 자기 자신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협동과 공존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원은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1825년에 900여 명을 이끌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협동촌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런 식의 사회주의를 비판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오원이나 생시몬 같은 사람들의 사회주의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불렀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공상과학 영화처럼 머릿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법칙을 의미하잖아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전했을 때, 과학기술도 최고로 발전했을 때, 노동자들의 혁명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자본가의 배만 불리는 도구로 전락하는데 이런 모순이 극에 달하면 노동자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이 완전히 부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에도 평양에 부자들이 있고 김정은 일가는 엄청난 부를 누리잖아요.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고요.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사유재산이 존재하지만 막대한 세금과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 전체에 부가 재분배되는 시스템입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국가 단계에서는 아직 자본주의를 그리워하는 잔당들이 남아서 저항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독재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게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우리가 아는 중국이나 북한의 일당 독재 시스템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기 노동량에 따라 분배를 받습니다. 능력껏 일하고 일한 만큼 는 사회가 사회주의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회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지상낙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국가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계급 투쟁도 사라지고 국가도 사라지고 오직 사회만 남는다는 게 마르크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진짜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어요. 현재 존재하는 모든 소위 공산주의 국가들은 사실 사회주의 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과학기술도 극도로 발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입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일한 만큼 받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일은 능력껏 하되 분배는 필요한 만큼만 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필요해 하면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사회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산수단이 공동 소유되고 돈도 필요 없고 국가도 필요 없는 완벽한 평등 사회를 꿈꾼 거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필연적으로 이행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사회주의의 최종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은 과학적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불러달라고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회주의라는 큰 틀 안에 공산주의가 포함되는 거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는 공산주의의 이전 단계가 사회주의인 셈이죠. 그런데 이 이론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르크스의 예측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됐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봤는데 그렇다면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영국이었겠죠. 17세기 후반에 이미 시민혁명을 겪었고 18세기 후반에는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곳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산업화도 19세기 후반에야 시작됐고 혁명 당시까지도 농업 비중이 엄청나게 컸던 후진국이었어요. 마르크스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사회주의 실험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소련은 붕괴했고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였죠. 한국에서도 북한식 사회주의는 완전히 실패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본주의는 자기 단점을 수정하면서 살아남았어요.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누진세를 통해 재분배를 실시하는 수정 자본주의로 변모한 겁니다. 사회주의가 지향했던 가치들을 자본주의가 일부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사실 일부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진세 제도가 있고 건강보험이 있고 연금 제도가 있고 무상교육도 일부 실시되고 있죠. 완전한 자본주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19세기처럼 4살짜리가 탄광에서 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면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고 독재로 이어지죠. 사회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드는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의 시험 성적을 다 평균 내서 그 평균 점수를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고 해봅시다. 낙제할 학생들은 좋아하겠죠. 하지만 A를 받던 학생들은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A 받던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게 돼요. 왜 열심히 해서 A를 받을 실력이 되어도 결국 C만 받을 건데 굳이 노력하겠어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큰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분배를 하려면 거대한 관료 조직이 필요하고 정부가 커질수록 개인의 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를 빼앗아야 하거든요. 사람은 원래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능력도 다 다르죠.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를 똑같이 만들려면 강제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독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집을 제공하고 모든 걸 해주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걸 줄 수 있을 만큼 정부는 모든 걸 빼앗을 수도 있을 만큼 큰 정부다.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개인의 자유는 줄어들고 결국 통제 사회로 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자본주의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규제 없이 방치하면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약자는 착취당하고 환경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북유럽 국가들처럼 자본주의에 강력한 복지를 결합한 모델도 있죠. 완전한 자본주의도 완전한 사회주의도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헷갈려 하시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왜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주의는 정치체제고 사회주의는 경제체제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인 사회라는 뜻이고 독재의 반대 개념이죠. 반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자본주의일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 단계이고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극단적 형태예요.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이고 공산주의는 최종 목표죠. 사회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국가가 존재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사유재산도 국가도 모두 사라진 완전한 평등 사회를 꿈꿉니다. 20세기 내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세계를 양분했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소련은 붕괴했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도 모두 무너졌어요.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도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청년들은 집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자본주의인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까요? 자본주의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경제체제가 등장할까요? 확실한 건 완전한 자본주의도 완전한 사회주의도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균형이고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수정해 나가는 거죠. 한국도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복지를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